지난해 8월과 11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한 이후에 더 올려야 한다고 합창하듯이 주장했던 한국은행이 막상 올해 첫 회의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갈수록 하향 수정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잠시 후에는 2022년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주최가 되죠. 과연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할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생산자 물가지수 충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 그 변화가 많죠. 네. 이 시청자분이 이게 지금 보시는 한국경제TV 그 화면에서도 변화가 하나 큰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왼쪽 이렇게 그 시청자분 쪽에서 오른쪽 밑에 지금 서브스탁스 중진류가 가는데요. 코스피 나가고 거기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는 KD 혁신 30이라는 방금 지수가 들어가고 지나갔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코스피가 대표성, 한국 증시 흐름의 종목별로 대표성을 가지를 못하다. 삼성전자가 너무 이 코스피를 대변한다 하는 이런 쪽의 말씀을 드리면서 코리아 이코노믹 데일리 인덱스에서 혁신 30 지수를 주목하라 하는데요. 이 지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장의 흐름과 종목의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한국 경제의 그 신진자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이 되면서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증시를 볼 때는 조만간 코스피 지수에서 KDI 30 지수로 변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오늘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이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 PD께서 이렇게 좀 클로즈업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KDI 지수, KEDI 지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 나왔으니까 요 한국경제 이면을 좀 참조를 해서 그동안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는 이렇게 이 KEDI 30 혁신 지수라는 게 뭔가 특히 미국의 그 CES 세미나 이렇게 전시에 갖다 놓은 이에 이렇게 이런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주목받고 있고 또 한국 경제가 올해 5월 달에 그 신정부가 출범하면 일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본격적인 경제 개발을 한 이후에 60년이 된 투 제너레이션 세거든요. 다시 한번 한국 경제가 제2의 그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KDI 혁신 30 혁신 들어간 것은 아주 한국 경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증시의 대표성 지수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가 구성되고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리고 이후에 그 금융 상품이 이렇게 출해될 거로 보이는데요. 얼만큼 지금 가상적인 모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에 금융 상품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그 미국의 증시는 생산자 물가 충격에서 주가가 하락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월 그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 마찬가지로 사실 그 예상치보다 밑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12월 그 PPI 지수가 9.7% 기록했죠. 근데 이 수준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물가 지수가 두 자릿대 10%대 진입하느냐 이게 이제 월가의 관심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는 9.9%였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9.7%가 나오니까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좀 한 고비를 넘긴 게 아니냐. 그러면 엊그제 발표했던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7%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도 7.1%입니다. 이것보다 하회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그 5월 이후에 증시에 부담이 됐던 인플레이션 쇼크 문제가 1차 고비를 넘겼다. 그것이 증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같이 봐야 됩니다. 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동안 그 외환시장 모습을 좀 국채금리 악몽과 함께 굉장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10년물 금리 PPR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예상치 대비해서 낮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가 10년물의 국채 금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하락세가 오늘도 지속됐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 금리 그 도표를 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미국의 빅테크 업종인 나스닥 지수가 오늘 급락한 것은 PPI 물가가 사상 최고치를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그 시장은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심이 높은 것이 달러 인덱스 문제인데요. 네. 오늘도 자 생산자 물가가 나오면 원래는 금리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금리에 대한 기대 심리는 달러 인덱스가 더 강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달러 인덱스는 95 레벨을 깨져서 94 장중간 때는 94.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이 어제 원달러 환율도 사실 올해 들어서 1,200원 넘다가 우리가 국채 완충 기능이 이렇게 버퍼 역할이 줄어들었다. 올라갈 땐 빨리 올라가고 내려갈 땐 빨리 떨어진다. 그래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1,180원대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화가 많은 때입니다. 오죽했으면 환경에서 이게 코스피 지수가 한국의 대표성을 띄지 못함에 따라서 이 캐디 혁신 30 지수를 만들었겠습니까? 시청자분이 증시의 흐름을 잘 알 수 있도록 한국의 대표 지수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시청자의 요구를 반영해서 캐디 지수가 만들어졌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발 충격은 없었던 건데 오늘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고 또 낙폭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번 주부터 미국의 4분기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4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앞선 누가 견고한 실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서프라이즈 폭이 주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주가 하락 요인이 됐으니까 이 문제를 이거 미리 접해드렸습니다는 작년 2분기에 사실 기업의 경기라든가 어닝의 동반 피크 아웃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기업 실적 증가율이 91% 달했었죠. 이것이 3분기에 절반 토막, 이번엔 다시 절반 토막 이러다 보니까 자 지금 상태에서 인플레라든가 이런 문제가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국채금리 악몽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안 좋을 때 사실 마지막으로 바칠 수 있는 대목이 작년 4분기 실적이 되지 않겠느냐. 한데 예상치 대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좀 부진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의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연간의 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45%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10% 밑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이렇게 하락했던 것은 이런 요인들이죠. 금리 인상하고 임금 인상하고 특히 IT 업종들이 지금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IT 전문직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미스매치, 바틀렉 현상이 되면서 지금 임금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빅테크 업종입니다. 그 빅테크 코스트가 증가하니까 그 코스트를 바이든 정부에서는 자 소비자 물가에 전가시키면 안 된다 하니까 수익이 떨어지는 거로 나오죠. 그래서 사실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증가하게 나온더라도 이전에 비해서 상당폭 둔화된다 하는 이 측면이 오늘 주가 하락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레인원의 청문회가 있죠. 월가에서 보면 PPI보다도 브레인의 청문회를 더 중시했습니다. 왜냐? 바이든의 복심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금융 규제, 빅테크와 금융과 결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빅테크 독점, 금융 규제 이런 것이 빅테크 이렇게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요인이 오늘 주가를 급락시키는 요인이 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빅테크 업종 크게 하락을 했고요. 또 가상화폐 가격도 떨어졌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까? 오늘 월가에서 또 관심이 됐던 것은 12월 PPI보다는 브레이너 이사의 지금 이제 통화 담당 부의장으로 되기 위한 청문회였었죠. 그렇죠. 이게 더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월가 관심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에 당신들이 환영하는 식으로 주식 중에서 환영하는 쪽보다는 우려하는 쪽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 본다면 자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당신은 그 통화정책 두 부서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나왔죠. 근데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이분은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 완화 기조 한다는 니까 물가 안 잡힌다. 그럼 증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떨어졌느냐?
바이든의 복신인데요. 국민의 화합 통합 차원에서 올해 강조하는 것이 공유 경제거든요. 공유 경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규제에서 연방 거래위원회에서 레리칸이 이 반독점 규제하고 그다음에 브레이너스는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감독 당당인 이렇게 부의장으로 지금 임명돼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사람과 함께 금융 규제를 상당히 세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빅테크 기업과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사가 이렇게 결탁을 해서 K장 구조를 더 심화시키는 문제를 차단시키겠다 하는 이 문제가 강조가 되다 보니까 결국 빅테크 업종들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가상화폐 가격도 좀 안 좋습니다. 네. 가상화폐 가격 한번 자막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근에 빅테크와 가상화폐 가격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오늘 1,0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000달러. 낙폭이 1,000달러 밑으로. 저기 이제 한번 그래프 보세요. 네. 브레이너 급락했네요. 청문회가 진행된과 함께 급락했죠. 올라가다 급락했죠. 예. 장 후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빅테크 업종과 가상화폐 가격은 같이 움직입니다.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땐 같이 떨어집니다. 저렇게 떨어졌던 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이너가 통화 담당 부회니까 통화 담당이니까 통화 정책이니까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브레이너 이사는 가상화폐는 상당 부정적이거든요. 작년에도 8월달에 이렇게 페드의 차기 의장소를 얘기하면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도입된다. 비트코인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져. 이런 악몽이 나온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견고하기 때문에 어쩌고 이런 거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테크 업종 집중했던 작년의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종목 투자는 GBK라든가 글로벌 테마 ETF도 빅테크에 집중하는 쪽으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포트폴리오를 건의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변화 혁신이니까 변화 혁신에 맞춰야 된다. 다변화. 그래서 미국 주식이 괜찮다 하더라도 좀 작년에 비해서는 빅테크에서 전통적 업종으로 좀 다변화시켜라. 그리고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들을 좀 다변화시켜라. 그리고 글로벌 테마 ETF도 좀 다변화하라.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 인프라라든가 테마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다변화시켜라 하는 예.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우픈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 어제 보니까 또 터키에서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사재기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올해 미국의 급진적인 출구 전략하니까 네. 어제도 이제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이 자금 이탈된다. 무슨 얘기냐? 한국은 선진 신흥국이다. 우리가 올해 얘기할 땐 취약 신흥국을 주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예. 터키가 자기 자신의 입장대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의 급진적 출구 자작이 되고 본인 자신들은 외환 보유가 적은 상태에서 금리를 낮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터키의 금리 위기가 우려된다 하는 쪽을 예. 말씀드렸습니다는 리라가 굉장히 수모를 보면서 리라는 미국의 터키의 공식적인 화폐입니다. 근데 터키의 공식적인 화폐를 터키 국민들이 버리고 있습니다. 터키의 화면에 있어서는 터키의 역사적 인물, 자연스러운 인물이 이렇게 우리의 오만왕권에서는 오만왕권 신사임당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랑스러운 인물이다. 그걸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이렇게 오히려 더 각광을 받는 이게 정치 대통령이 포퓰리즘 나갈 때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한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것이 터키 국민들이 이 가상화폐를 선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늘 가상화폐가 떨어진 것은 네. 상당히 브레이너 부의장의 이렇게 그 청문회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 그것도 빅테크에 큰 충격을 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크게 하락했던 빅테크와 그리고 가상화폐 약세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도 이제 잠시 후에 올해 첫 금통위가 열리지만 페드의 양대 목표인 고용지표 그리고 물가지표가 모두 다 발표됐습니다. 올해 첫 연준의 회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올해 연준의 회의가 25일 날 열리죠. 네. 양일간 열리는데요. 사실 그 직전에 미국의 페드의 양대 목표인 고용지표 그다음에 물가지표가 다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물가 고용지표가 발표되지 않거든요. 지금 발표되는 내용이 토대로 해서 1월 달에 시청자 여러분이 관심 있는 FOMC 회의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발표했던 미국의 12월 실업률 3.9%로 상당히 개선되게 나왔죠. 일단 고용 창출 목표는 달성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렇게 상원 청문회에서 이제는 고용 문제보다는 물가 안정에 신경 쓰시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3.9%, 그다음에 지금의 완전 고용 실업률과 페드가 추정하는 3.5%는 그거는 뭐냐, 통화 정책으로 부양 정책으로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미스매치와 맞틀렉만 해소가 되면 3.5% 떨어진다. 더 이상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거 없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뭐냐, 물가 안정에 치중하겠다 하는 이런 쪽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이 되는 물가 쪽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PPI라든가 소비자 물가 상승 CPI라든가 생산자 물가도 예상치보다 일단은 하회했습니다. 그 1차 고비는 넘긴 게 아니냐, 양대 목표가. 그런 차원에서 자 1월 달 회의 결과를 얘기하면 변화는 주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주려면 미국의 경제 밑그림인 경제 전망이 수정되거나 그다음에 사실 점도표, FOMC의 의사록의 최적 통제 정책에 이렇게 앞으로 금리 인상 경로를 얘기하는 이런 점도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회의는 1월 달 회의는 그게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국의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나오고 나 보니까 마치 1월 회의서부터 우리가 대차협의 축소, 기준금리 인상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서 증시에 부담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얘기들도 하고 주가 폭락을 하는 일부 그 대학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이번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 이 변화를 주지 않는다. 그 밑그림에 해당되는 경제 전망도 수정되지 않고 그다음에 낫프로트 FOMC 새로운 회의에 금리 결정권으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도 들어오긴 하지만 매파적인 사람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 이행지수로 얘기하는 옵티멀 컨트롤 룰의 낫프로트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1월 그 회의는 12월에 FOMC 회의 결과의 내용을 실행하는 선에서 이렇게 되고요. 오히려 FOMC 1월 달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브레이크아웃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분위기가 어떨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2월에 물가지수와 이렇게 고용지수가 나온 점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11월 달에 물가와 이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격앙된 상태에서 진행됐던 12월 FOMC 회의의 분위기보다는 다소 누그러지지 않겠나 네. 어느 쪽을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올해 첫 금통위가 금리를 또 한 차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두 차례 올릴 때보다 한국은행의 우려가 더 깊어지고 있다.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고민이 많으시겠죠. 왜냐하면 작년 8월 달, 11월 달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좀 금리 인상 조건이 완전히 확충된 상태에서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땐 정책적인 목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비판이 많은 겁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한번 우리가 사실 내부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고민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 것을 잠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작년 3분기 성장률 위에 한국 경제 둔화 문제가 되는 거죠. 둔화 문제. 자, 한번 우리 분기별 그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이게 공식 통계가 전분기 대비입니다. 미국의 전분기 대비 연율이 아니라 전분기 대비입니다. 여기 에스테리크 4승 때리면 됩니다. 1분기 좋았죠. 1.7%죠. 에스테리크 4승 때리면 한 6% 근접하는 거죠. 근데 2분기는 절반 통화로 떨어졌습니다. 네. 3분기는 그보다 더 절반 통화로 났습니다. 4분기는 어떨까? 위드 코로나를 전제로 해서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를 전제로 해서 1%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12월 달에 다시 재봉쇄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연간 성장률 4% 맞추기 위해서는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성장률 1%는 가야 되는데요. 미국식으로 보면 전분기 대비 연율로 보면 4% 이상은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 성장률 둔화되죠. 반면에 소비자 물가는 저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3%대 고공행진. 근데요, 많은 분이 시청자분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 7%고 우리가 3.7% 우리가 물가가 안정돼 있지 않느냐는 시각인데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 한국은행 출신입니다는 우리 물가 지표의 그 편제 방식이라든가 항목 구성해서 국민들이 입장에서 가장 체감적인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임대료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막상 미국이 7%인데 우리가 3.7%다 안정됐다. 이건 잘못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물가지수의 개편 문제가
한국의 코스피를 대신할 수 있는 KD30 혁신지수를 개편하자 하는 얘기가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물가지표 편수 방송도 우리 체감 물가, 지표 물가 괴리가 줄일 만큼 우리도 이 소비자 물가 항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중치 같은 것을 좀 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물가는 역시 고공행진에서 슬로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전제적 요건은 있지만 올해 우리 그 한국은행이 11월 전망치에서 3%가 나오고 우리 정부의 목표치 3.2%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연초에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세계경제 성장률을 볼 때 수정된 한국은행 전망치에서 11월 달에 전망치 3%를 유지하겠느냐 하는 결과 한번 보면 대부분 다 연초에 얘기했던 한국의 그 성장률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3% 밑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는 2.3%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더더욱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성장률이 마이너스 3.5%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작년에 8월 달, 그 다음에 11월 달 금리 인상이 경기에는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또 올려? 하면 한국판 에클스 실수가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고민이지 않겠느냐. 더더구나 지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하고 8월 달, 11월 달 올렸습니다. 통화정책 시장상 아직 정확하게 평가할 시점은 아닙니다는 그래도 우리의 물가 상승도 비용 상승 인플레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것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잡는 주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이주열 청년님께서도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8월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지도 6개월이 지났는데 경기 이외에 다른 목적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 그 경기 문제에서는 금리 인상 문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결부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가계부채 이 가계부채라는 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이 금융의 안정성, 불균형 해소하겠다는 측면에서 아마 금리를 인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어제도 이제 고승범 위원장이랑 같이 이렇게 이런 문제의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그 고승범 위원장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긍정적 평가합니다는 위험 수위가 도달한 상태에서 총장 규제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율에 이렇게 증가율의 둔화세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봅니다. 물론 금리 인상 문제로 그러느냐 다른 정책도 있습니다. 주로 금감이라든가 금감원, 한국은행보다는 금감이라든가 금감원의 조치에 의해서 후속 조치에 의해서 가계부채를 총량적인 측면에서 이제 위험 세율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고승범 위원장께서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린 듣고 싶어서 어제 이제 저도 같이 참여했는데요. 네. 우리가 금리는 올리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를 올릴 때는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이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는 걸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위험 수위가 도달할 때는 가계부채는 하드랜딩 시키는 게 아니라 오더리 내지는 오디너리 질서 있는 조정이 중요합니다. 피해 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는 이런 쪽을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읽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MZ세대들이라든가 소상공인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피해를 대는데요. 이분들을 어떻게 아울릴 수 있는 쪽에 고민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제가 권성보 위원장의 옆에 앉았습니다는 그렇게 자리 배치를 해서 옆에 앉았습니다. 그 고민하는 흔적이 정말로 시청자분 국민들한테 이게 일부 경기의 강요에 대해서 불신임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굉장히 고민하는 흔적이 굉장히 옆에서 느낄 정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총장 규제하는 금리 인상 문제는 우리가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올려보내도 또 올려야 되느냐 하는 이 측면에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여러 가지 당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들쑥날쑥하죠. 올라갈 땐 빨리 올라가고 내려갈 때. 왜냐? 국채 버퍼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도 저 안정지가에다 마이백하죠. 내놓는데 추가 금리 주가 국채 가격이 떨어져 누가 사겠습니까? 다시 걷어들여 마이백하는 문제. 이런 자충수를 안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일부에서는 수도권 집값 하락하는 문제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금리 인상만 가지고는 안 되고 수급상의 불균형이 더 심하겠다. 익스펙테이션 더 강하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수도권 집값 하락이 금리 인상의 효과냐 그런 것은 아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시적인 측면에서도 작년 두 차례 금리 인상 조치에 대해서 특히나 동학개미분들의 좀 반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걱정이 있었는데 세계 증시 상승세 속에 우리만 좀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디카프링 얘기를 많이 한 게 어떠냐 하면 작년 8월 금리 인상 이후부터 얘기 나온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간에 그동안은 커플링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많은 증시 전문가 사이에 디커플링 얘기, 특히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정학적 이임도 중국의 대치, 한국의 대치, 북한 미사일 열심히 쏴 이렇게 하는 이런 입장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한 게 대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만 요새 증시 좋았습니다. 한국은 떨어집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또 미국도 지금 지수별로 이렇게 혼조세를 보고 있습니다는 자 작년 8월 이후에 작년 특히 말에는 연일 지수를 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는데요. 한국 증시는 어떠냐?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전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3,280, 90까지 갔습니다. 3,300 다녔냐? 그런데요. 금리 인상 이후에는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어제는 2,962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시에 비해서 한국이 특별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가 떨어지는 그래서 디카플링 얘기가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동학개미분들한테 다소 좀 작년에 포트폴리오를 미국 중심의 GBK라든가 글로벌 테마 빅테크 업종에 아주 이렇게 그 ETF를 강조했던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죠. 올해는 이걸 좀 수정해야 된다. 집중형에서 GBK 빅테크 집중해서 다변화. 그러면 글로벌 테마 ETF 집중형에서 다변화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작년에는 이렇게 미국의 주식이라든가 글로벌 테마 ETF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 두 차례의 금리 인상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만약에 올해 첫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또 금리를 올린다면 비판이 많지 않겠습니까? 비판이 많죠.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한번 우리 정책 당국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긍정 효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고 부작용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예. 아마 시청자분이 이렇게 불만을 부작용 측면을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공감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특히 MZ세대, 젊은 세대들이든가 그렇죠. 소상공인이 굉장히 공감하고 그다음에 동학개미 분들도 굉장히 공감대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다시 또 올린다. 오늘 또 다시 금리를 올린다 하는 입장에서 시장의 기대대로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여건일수록 정책 장기 프라이스 믹스 미국처럼 같이 이렇게 보완하는 측면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2월에 올해 예산도 확정된 게 정기국회 마지막에 확정됐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슈퍼급이다 이러죠. 근데 확정된 지 지금 잉크가 말랐습니까? 안 말랐거든요. 한국에서는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하는데 자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또 추경 편성에 작년에 잉크도 어떻게 하는 작년 예산안이 굉장히 슈퍼급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통화정책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이쪽에 재정정책에서는 슈퍼급으로 얘기하고 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 한국에서 금리를 기준금리 올립니까? 그러면 재정에서 슈퍼급 예산에서 하면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는 이제 걷어들일 거 많이 걷어들였으니까 적자국채 발행해야죠. 적자국채 발행하면 어떻습니까? 적자국채 발행해 바운드 프라이스 떨어져 시장금리 올라가. 그러면 MZ세대들이든가 한번 소상공인 보겠습니다. 고승범 위원장님이 2단계로 이렇게 고민하는 MZ세대 소상공인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올라가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올라가 여기에 피해. 그리고 슈퍼급 예상 편성해서 적자국채 발행해서 시장금리 더 올라가. 기준금리 올라감에 따라서 시장금리 올라가고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서 올라가. 자, 사실상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한번 시장에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원에서는 대선만 생각하지 마시고 코로나 지원금에 따라서 득실을 한번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돼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는 이제 사실상 8월달 지금 11월달 올리고 오늘 올리면 매번 올리는 거거든요. 8월달에서는 10월달 한번 쉬어가긴 했습니다는 우리가 매달 금통위가 되는 게 아니라 1년에 8차례씩 했기 때문에 11월 달에 이어서 곧바로 지금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기초체력이 괜찮으냐, 부작용이 적느냐 하는 측면보다는 이렇게 우리도 한번 쉬어가는 측면에서 좀 숨을 거두는 상태에서 미국도 아직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거스톱 방식으로 고고하지 마시고 고스톱 방식으로 좀 이렇게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과 동학개미분들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작용도 좀 생각해 주시는 그래서 국민이 뭐냐 국민이 좀 이렇게 아픈 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다독거려지는 이런 쪽에 좀 정책 모습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한편으로는 기준금리 올리고 한쪽은 수퍼권 해서 그냥 딜이 내리붙고 하면 이게 좀 모순적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좀 한 번 정도는 금통위원분들이 좀 생각하실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새해 들어서 인플레 문제로 곤혹을 치르다 보니까 페드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신뢰도가 추락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한국은행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겠죠. 네, 이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내 힘이 센 상태거든요. 네. 우리가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 예측력이라든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실업률 예측력, 성장률 예측력 다 30% 미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들어서 파월 의장의 연준 청문회, 브레이너의 연준 청문회에선 뭐 하는 거냐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샤워 아침에서부터 죄송합니다. 샤워를 할 때 물 온도를 맞추지 않습니까? 네. 특히 겨울에 물 온도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찬물 했다가 차가우면 다시 뜨거운 물 했다가 이렇게 하는 이게 샤워실의 바보란 얘기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국제금융센터의 최 원장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는 사실 일부 언론에서 샤워실의 바보다 최근에 나온 용어는 아닙니다. 이건 1920년대 전통적인 이렇게 통화론자, 지금의 현대 통화론자 아니고 전통적 통화론의 상징격 해당되는 시카고 학파 대부분 다 통화론자들이거든요. 네. 이 밀턴 프리드만이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비판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주도권을 쥐려면 금리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예측이 돼야 사실 주도력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플레 문제 하더라도 작년에 파월 의장도 일시적 11월 달까지. 근데 지금은 또 인플레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가지고 믿어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그것이 금리도 결정하든 그것이 출구 전략 결정 믿겠느냐. 근데 한국은행도 그런 입장이 없겠느냐. 금통위원들은 그런 입장이 없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올해 들어서는 좀 자율성을 배제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마이터 룰 통화준 측에서 중앙은행 자율성을 좀 배제시키자. 저 샤일러 바보는 좀 제거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평균 물가제가 인플레를 폭등시켰다. 평균 에버리지 이렇게 프라이스 타겟팅 문제 평균을 폐기시키자. 아마 1월달 회의에서부터 폐기시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금통위원분들이 이렇게 사실 훌륭하긴 합니다는 시장에서 섀도우 오픈 마켓 커미티에서 SMC를 좀 구성해서 금통위원분들이 자율성에 이렇게 한국은행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율성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좀 기량세를 좀 유지하자 하는 이런 쪽의 중앙은행의 비판이 만만치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열리게 될 올해 첫 금통위를 앞두고 작년에 부작용이 많았던 두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되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